보이부 구치소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 순이도 옆 감방에서 끌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목이 밧줄로 묶이고 트럭 뒷칸으로 떠밀려 올라갔습니다. 죄명, 반사회주의 행위, 외화 밀거래, 주민 선동, 보이부원이 차갑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진짜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부자가 됐다는 것. 북한에서 평범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질투를 받고, 감시를 받고, 결국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산 운동장까지는 20분.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수천 명의 주민들 앞에서 총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쉰둘의 나이로 평생 성실하게 일한 죄로 말이에요. 옆에 묶여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죽을 수는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길 커브 구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숨을 거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여름, 양강도 해산시 장마당 한복판,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3층 건물에서 우리 부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면 1층 가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에 시장 전체가 깨어났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김성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나이 52, 아내 순이는 49이었어요. 우리는 해산에서 제일 큰 자전거와 오토바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냥 장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부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도매로 파는 큰 장사였지요. 요즘은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까지 취급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무역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 사업은 날개를 단듯 커졌어요. 여보, 오늘 중국에서 전기 오토바이 5대가 더 들어온대요. 벌써 예약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아내가 중국산 스마트폰을 보며 말합니다. 네,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 휴대폰을 몰래 썼어요. 그래야 위챗으로 중국 상인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환율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 중국 돈 1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얼마인지 매일 달라지는 환율을 확인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장 상인 2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수리점도 해산 시내에 3곳이나 뒀어요. 하루 수입이 중국 돈으로 700위안은 됐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지요. 우리 집 금고에는 중국 위안화로 150만 위안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그 정도 재산을 모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전거 수리 일을 시작했는데 중국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회를 잡았지요. 처음엔 부품 몇 개 사다 팔고 그걸로 번 돈으로 또 물건 사오고 20년을 그렇게 굴려서 어느새 해산 제일의 갑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냉장고에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가득했고요. TV는 중국산 24인치 컬러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은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전기 걱정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하루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가는 게 당연한데 우리 집만 밤새 불이 환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간부들이 찾아옵니다. 시당 간부, 보안서 책임자, 심지어 보위부 중간 간부까지요. 동무, 우리 집 애가 학교 가는데 자전거 하나 필요한데 말이오. 얼마든지요. 다음 주에 중국 물건 들어오는데 좋은 걸로 하나 빼놓겠습니다. 간부들도 우리한테 부탁하러 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점심때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고장난 물건을 들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고쳐주기도 했어요. 아내는 가끔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오? 요즘 당에서 장마당 단속이 심해졌다는데. 괜찮소. 우리는 떳떳하게 장사하는 거요. 뇌물도 안 쓰고 세금도 다 내고 뭐가 문제겠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요. 우리 부부가 그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면 하루 매출을 정리합니다. 아내가 스마트폰 계산기로 숫자를 두드리고 저는 중국 돈과 북한 돈을 나눠서 금고에 넣습니다. 오늘 7,500위안이네요. 어제보다 500위안 더 벌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부자요. 평양에 있는 아들놈도 자랑스러워하더만. 그날 밤 우리는 압록강이 보이는 3층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중국 쪽은 온통 화냈습니다. 여보, 세상 참 좋아졌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게 말이오. 북한에서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소?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북한에서 성공한 사람은 곧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압록강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그 순간이 우리 부부 인생의 마지막 평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2024년 7월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한 여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왔어요. 보이부 김 책임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동무, 우리 집에 전기 오토바이 한 대 필요한데 말이오. 아, 그러십니까? 좋은 게 막 들어왔는데요. 한 대에 7,000위안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700위안. 동무,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지 않소? 보이부에서 동문회 장사 눈 감아주는 사람이 누군데.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중국에서 돈 주고 들여온 물건이라서요. 원가가 있어서. 뭐요? 지금 나한테 돈을 내라는 거요? 그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가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저 사람 화났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소. 우리가 떳떳하게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겠소.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마주친 다른 상인이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요즘 당에서 장마당 단속이 심해요. 특히 돈 많이 번 사람들 집중적으로 본다던데. 고맙소. 근데 우리는 세금도 다 내고 하니까 괜찮을 거요. 하지만 일주일 뒤 보안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김성철 동무, 며칠 전에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5대가 들어왔다면서요? 신고는 했습니까? 네. 당연히 했습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서류를 보여줬지만 그 사람은 뭔가 찾으려는 듯 이것저것 따지고 들었어요.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밖에 났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잘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간부보다 잘 살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3층 건물, 매일 고기 반찬, 중국산 가전제품들. 이런 게 다 눈에 띄었던 거지요. 더 큰 문제는 같은 시장 안경쟁 상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 손님이 줄어든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마당 관리소장이 찾아왔어요. 김동무, 최근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왔소. 민원이요? 무슨 민원 말입니까? 동문회가 가격을 너무 부풀려 받는다는 거요. 그리고 중국과 불법으로 거래한다는 제보도 있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정직하게. 나도 안다오. 김동무. 하지만 위에서 보고가 올라가면 조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소. 조심하시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걱정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요? 잘못한 게 없소.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정직하게 장사했소.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 건지. 더 심각한 건 그 무렵 김정은이 전국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검열을 강화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TV에서는 매일같이 개인주의를 경계하라,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자는 구호가 나왔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 가게 앞에 낙서가 돼 있었습니다.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지우면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오? 괜찮소. 우리가 뭘 잘못했소. 그냥 시기하는 사람들 장난이오.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성공한 사람은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거려. 간부들 눈밖에 나면 아무리 떳떳해도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7월 말 중국 상인한테서 위챗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철 형, 조심해.
북한 보위부가 국경에서 너희 물건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는 거려. 그날 밤 압록강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 우리 돈 좀 숨겨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여보, 설마 우리를 잡아가겠어요? 모르는 일이오. 북한에서는 부자가 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중국 위안화 8만 위안을 따로 숨겼습니다. 아내는 그걸 속옷에 꿰매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2주 후 우리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될 줄은요. 그날은 2024년 8월 5일 새벽 4시였습니다.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보이부가 왔소.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부원 30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김성철, 리순이 반사회주의 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닥쳐. 너희 같은 놈들이 인민을 타락시킨다. 보이부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우리 가게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공짜로 달라던 그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보이부원들은 우리 집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금고를 열더니 중국 돈 15만 위안을 전부 꺼냈어요. 20년 동안 모은 우리 재산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외화가 이렇게 많아. 어디서 났어? 이게 저희가 장사해서 번 돈입니다. 정직하게.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너희만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게 정직한 거야? 중국산 스마트폰도 압수됐습니다. TV, 냉장고, 심지어 태양광 패널까지 전부 몰수 대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이룬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집도 국가에 귀속된다. 건물도, 가게도 전부 다. 아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잘못? 너희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 하나였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목에 밧줄이 묶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각 다른 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출발하기 직전 창문 너머로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보이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각 다른 신문실로 끌려갔어요. 김성철, 너는 외화를 불법으로 거래했다. 중국과 불법 통신을 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다. 인정하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인정 안 해? 증거가 다 있어. 너희 집에서 나온 중국 스마트폰, 위챗 대화 기록, 중국 돈. 이게 다 증거야. 나흘 동안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고문은 없었어요. 하지만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인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알아?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뭘 느끼겠어. 체제에 대한 불만이지. 신문관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야. 개인이 부자 되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너희는 본보기가 될 거야. 나흘째 되는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피고인 김성철, 리순이, 반사회주의 행위, 외화 밀거래, 중국과 불법 통신, 주민 선동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장님, 저희는 집행일은 8월 18일 해산 운동장에서 공개 처형으로 한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개 처형.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한다는 뜻이었어요. 신문실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울고 있었어요. 여보. 순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이부원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내의 눈빛에서 읽었어요.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날 밤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들, 청진에 있는 딸, 이제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압록강변 우리 집, 25명의 직원들, 매일 아침 쌀밥,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철창 밖에서 보위부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8월 18일이면 이틀 남았네. 주민들한테 통지 다 돌렸어? 응. 이번엔 해산 전체 주민 다 모인대. 본보기로 딱 좋지. 본보기. 우리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부자 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구치소 감방은 좁았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시멘트 바닥, 작은 창문 하나. 저는 3호 감방, 아내는 5호 감방에 갇혔어요. 매일 아침 6시, 하루 한 번 강냉이죽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8월 18일까지 열흘하고도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8월 7일, 처음으로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가는 길에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보위부원이 지켜보고 있어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요. 나도요, 순이. 그날 밤, 감시병이 제 감방 앞을 지나갔어요.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무, 잠깐만요. 뭐야? 저는 주머니에 숨겨뒀던 중국 담배 한 갑을 내밀었어요. 체포되던 날 옷에 있던 겁니다. 이거, 받으시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감시병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담배를 받았습니다. 뭔데? 바깥에 사람 하나만 연락해 주시오. 시장에서 물건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제 가족한테 전할 말이 있소. 미쳤어. 내가 왜 그런 걸. 담배 한 보루 더 드리겠소. 제발. 마지막 부탁이오. 감시병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름과 정가를 적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8월 18일 새벽, 산길 커브, 준비해둬.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일하던 밀수꾼이었습니다. 중국과 물건을 오가던 사람이라 탈북 루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담배와 함께 메시지를 보내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준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8월 10일, 다시 아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지나갔어요. 보위부원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아내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8월 18일, 트럭 커브, 함께 뛰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순이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밧줄 매듭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몇 시간씩 손목을 비틀고 당겼습니다. 피가 나도 참았어요. 트럭에서 뛰어내릴 때 손이 자유로워야 했거든요. 8월 13일, 보위부원이 감방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김성철, 8월 18일 아침 5시 30분에 집행한다. 가족 면회는 없다. 가족 면회도 없다니. 평양에 있는 아들, 청진에 있는 딸, 마지막으로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부부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아이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8월 15일, 구치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소리, 사람들 목소리, 뭔가 준비하는 소리. 감시병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처형 준비하나 보네. 해산 운동장에 단상 세운대. 단상. 우리가 서서 총을 맞을 그 단상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월 16일, 아내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조사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초 정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내의 눈에서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꼭 살아요.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순이. 함께 살아요. 8월 17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우리는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밤이 되자 구치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감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2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어린 시절,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아이들 낳던 날, 처음 장사 시작하던 날. 내일 새벽, 우리는 도망친다. 손목의 밧줄은 이제 거의 느슨해졌습니다. 힘을 주면 빠질 것 같았어요. 밀수꾼이 제 전가를 받았다면 산길 커브 구간에 오토바이를 숨겨뒀을 겁니다. 그리고 압록 강변에는 미리 준비해둔 장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트럭에서 뛰어내리다 다칠 수도 있고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강을 건너다 익사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확률은 0%예요. 내일 아침 6시면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살 확률이 10%라도 말이에요. 한밤중 구치소가 가장 조용할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오후 감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순이.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내일 꼭 살아요. 그럼요. 우리 함께 살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부부는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8월 18일 새벽 5시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나와. 보이부원 셋이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복도로 나가니 아내도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순이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손목 뒤로 밧줄로 손목이 묶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목에 힘을 빼고 묶이게 했어요. 열흘 넘게 준비한 느슨한 매듭 덕분에 밧줄이 너무 팽팽하게 조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밖에는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저와 아내를 떠밀어 트럭에 태웠어요. 올라가. 트럭 뒷칸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양옆에 무장한 보위부원이 각각 한 명씩 앉았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산 운동장까지 20분이다. 가만히 있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며 시내를 빠져나갔어요. 창문 밖으로 어둑한 해상거리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시장 쪽을 지나갔어요.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그 건물.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여보. 트랙은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산 운동장으로 가려면 이 산길을 넘어야 해요. 바로 이 구간. 밀수꾼이 오토바이를 숨겨뒀다던 그 커브 구간이 나옵니다. 저는 조용히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졌어요. 열흘 넘게 손목 피부가 벗겨지도록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커브 구간이 500m 앞이라는 뜻이에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보위부원이 소리쳤지만 아내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물 좀.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커브 구간에 접어든 겁니다. 길이 좁고 굽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순이, 지금. 저는 손목의 밧줄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느슨해진 매듭이 풀리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트럭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뭐야? 탈출이다. 보위부원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2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깨와 등에 강한 충격이 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여보. 아내도 뛰어내렸습니다. 순이가 땅에 구르며 신음소리를 냈지만 곧바로 일어났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춰라. 쏜다. 총알이 나무를 맞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앞으로 가야 했어요. 여보, 저기. 아내가 가리킨 곳에 나무 아래 덮개가 보였습니다. 밀수꾼이 숨겨둔 거예요. 덮개를 걷어내자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돼 있었어요. 뒤에서 보위부원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순이, 타.
아내를 뒤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라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숲길을 질주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새벽 6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분을 달렸을까요? 앞에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여보, 강이에요. 알았소. 조금만 더. 오토바이를 강변숲에 숨기고 우리는 물가로 뛰어갔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은 약 100m,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거리였어요. 밀수꾼이 숨겨뒀다던 물건을 찾았습니다. 비닐봉지와 튜브였어요. 옷을 비닐봉지에 넣고 튜브를 부풀렸습니다. 저기다. 강변이다. 뒤에서 보이부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200m도 안 남았습니다. 순이 뛰어들어요. 여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압록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물살 속에서도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 손 놓지 마요. 네. 여보.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하지만 살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보이부원들이 우리를 제대로 못 보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하지만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여보, 땅이에요. 땅.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강변에 보이부원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니까요. 순이. 여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처형 30분 전, 우리는 죽음을 넘어 살아남은 겁니다. 새벽 6시 30분. 지금쯤 해산 운동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중국 땅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강변 숲속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비닐봉지에 넣어뒀던 마른 옷을 꺼냈습니다. 순이가 속옷 안쪽을 뜯더니 중국 돈을 꺼냈어요. 8,000위안. 우리가 숨겨뒀던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뭐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럼요. 이 돈이면 한국까지 갈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강변에서 5km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한 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북에서 왔구나? 할머니는 우리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옷차림, 말투, 얼굴빛, 다 달랐나 봅니다. 들어와라. 밖에 서 있으면 공안한테 잡힌다. 할머니는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주셨어요. 13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북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니. 그런데 애들아, 요즘은 탈북이 예전 같지 않다. 중국 공안들이 북한하고 협조해서 잡아들이거든. 할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로커를 불러야지. 돈은 있니? 8,000위안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로는 부족할 거다. 요즘 한국까지 가는데 1인당 3만 위안은 든단다. 3만 위안. 우리 둘이면 6만 위안이에요. 우리는 8,00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 남자 둘이 차를 몰고 왔어요. 브로커였습니다. 해산에서 왔다며? 아, 그 갑부 부부? 브로커가 우리를 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중국 조선족 사회에 돌아다니는 메시지였어요. 북한 해산 탈북자 부부, 김성철리 순이, 현상금 1인당 10,000위안.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까지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해볼까? 한국까지 가려면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해. 1인당 3만 위안, 두 사람이면 6만 위안이야. 저희는 8,000위안밖에 없습니다.
브로커가 비웃었어요. 8,000위안. 그걸로 뭐래. 여기서 숨는 것만도 하루에 500위안씩 드는데. 제발, 저희 살려주십시오. 돈은 한국 가서 갚겠습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특별히 8,000위안에 라오스까지만 태워줄게. 거기서부턴 너희가 알아서 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았거든요.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쥐가 돌아다니고 냄새가 고약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간 바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한 달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우리는 창고에 갇혀 지냈어요. 하루 두 끼 중국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씻고 그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해. 내일 밤에 출발한다. 드디어 중국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차를 타고 중국 남부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9월 20일 밤 우리는 화물차 짐칸에 실렸습니다. 짐 사이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어요. 우리 말고도 탈북자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마. 숨소리도 죽여. 국경 검문소 지날 때 들키면 다 끝이야. 화물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짐칸 속에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이틀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짐짝처럼 실려갔어요. 중간에 검문소를 지날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차를 세우고 뭔가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짐 확인.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제 옆에 있던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됐어. 가. 다행히 짐칸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닷새 만에 중국 남부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였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저 산 넘으면 라오스야. 여기서 헤어지는 겁니까? 그래. 우리 계약은 여기까지야. 저 산 넘어서 태국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가. 그렇게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와 다른 탈북자 2명. 모두 넷이 남았어요. 밤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은 깜깜했어요. 정글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을 걸어야 라오스 마을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할 수 있겠지요?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정글을 이틀이나 걸어야 한다니.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글은 지옥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었어요.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였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벌레에 물릴까봐 무서웠어요. 함께 온 다른 탈북자 2명도 지쳐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인데도 헐떡거렸어요. 하물며 우리 부부는 50 넘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힘들어요. 아내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숲속에 숨어서 잤어요. 물은 계곡물을 마셨고 음식은 브로커가 준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둘째 날 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순이 더위와 탈진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물 좀. 계곡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나는 못 가겠어요. 여보라도 먼저 가세요. 무슨 소리요? 우리 함께 가기로 했잖소. 저는 아내를 업었습니다. 52의 나이에 남은 힘을 다해 아내를 업고 걸었어요. 젊은 탈북자들이 도와줬습니다.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맙소.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갔을까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어요.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니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몸짓으로 대화했습니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북에서 오셨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네, 북한에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아내는 약을 먹고 하루를 꼬박 잤어요. 저도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쉬었습니다. 이틀 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차로 닷새 걸립니다. 태국 가면 경찰한테 자수하세요. 그럼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갈 수 있어요. 9월 말 우리는 차를 타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고 승합차에 탈북자 10명이 함께 탔어요. 모두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닷새를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도 있었지만 선교사님이 뇌물을 쓰셔서 넘어갔어요. 10월 5일 드디어 태국 방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경찰서가 보이지요? 들어가서 North Korea라고 하세요. 그럼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플리즈. 경찰들이 우리를 보더니 뭐라고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친절했어요.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감방이었지만 북한 구치소와는 달랐어요. 밥도 제대로 나오고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3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 대사관 직원이 면회를 왔어요. 김성철 씨, 리순희 씨.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 23일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타십니다. 그날 밤 수용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8월 18일 처형 직전 탈출한 날부터 지금까지 2달하고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고 중국 창고에 숨어 지내고 화물차에 실려가고 정글을 걸어오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 맞지요?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요. 내일이면 인천공항이요. 우리 정말 잘한 거겠지요? 도망쳐 나온 게 당연하지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었소. 그런데 살아남았소.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소.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에요. 내일이면 총 쏘는 사람 없는 나라, 부자라고 죽이지 않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10월 24일 아침 비행기에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이륙하는 순간 아래로 태국 땅이 작아져 갔습니다. 6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섬들이 보였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우리말이었어요. 북한말과는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분명 우리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그럼요. 우리가 해냈소.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표지판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흘린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우리가 이제 자유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김성철 씨, 리순희 씨. 먼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는 그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어요. 빌딩마다 불빛이 환했고 간판들이 화려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편의점이에요. 아내가 가리킨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어요. 밤 11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조사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하지만 북한 보위부와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고 차와 간식도 주셨어요. 두 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처형 직전에 탈출하다니. 살고 싶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들을 처형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폭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자다가 보이부가 문 두드릴 걱정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요? 아니요. 진짜요. 우리 이제 자유예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깊이 잠들었습니다. 열흘 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고도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북한 영상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여보, 여기 보세요. 해산시장 영상이에요. 우리가 살던 그 시장이 영상에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운 곳이면서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마트 견학도 갔습니다. 이마트라는 큰 가게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진열 때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라면. 북한 장마당에서 팔던 물건의 100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이걸 다 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자 됐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받아요. 그 말에 아내와 눈을 마주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죽을 뻔한 이유가 여기서는 존경받을 일이라니.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고 전기자전거, 수리공구를 샀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럼요. 우리 기술은 그대로잖소. 2025년 1월 작은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성철 전기자전거 수리 간판을 달았어요. 북한 예산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안 되는데요. 제가 능숙하게 고치자 아주머니가 신기해했어요. 어머,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북한에서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 탈북하셨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내드릴게요. 며칠 후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좀 다르고 억양이 달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했어요. 북한에서는 질투했는데 여기서는 도와주려 했습니다. 사장님, 북한에서 고생 많으셨죠? 장사 잘 되시길 바랄게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북한이랑 여기랑 뭐가 제일 다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죄였거든요. 그 손님이 놀라워했어요. 아니, 부자가 죄라니. 말도 안 되네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망쳐 나온 거고요. 밤이면 아내와 둘이 작은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평양에 있는 아들놈.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아들 씩씩하잖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볼 수 있겠지요? 그럼요. 꼭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가끔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북한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여전히 굶주리는 주민들, 여전히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나라. 여보, 우리가 유튜브에 우리 이야기를 올리면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겠소. 우리처럼 도망쳐 나오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지금 저는 53, 아내는 50입니다. 50 넘어 모든 걸 잃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부자라서 처형당할 뻔했지만 여기서는 기술로 떳떳하게 삽니다. 북한에서는 성공이 죄였지만 여기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응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처형 30분 전에 도망쳤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압록강변 우리 고향 해산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산 장마당에서 또 전기자전거 가게를 열고 싶어요. 그때는 부자라고 죽일 사람이 없는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겠지요. 북에 두고 온 아들과 딸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2025년 겨울, 대한민국 어느 작은 동네 전기자전거 수리점. 오늘도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자유롭게, 떳떳하게, 행복하게.